그래서 오늘은 GLM, Generalized Linear Model 우도비 검정과 검정의 비대칭성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나름 거창한 내용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테스트는 이제 보통 기초통계량, 기초통계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배우셨을 텐데 사실 통계학에서 다루는 테스트는 수리통계학을 한번 제대로 배워야지만 이 테스트라는 게 뭔지에 대한 감을 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검정이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시는 것 하나랑 그리고 오늘 모델 선택, 그러니까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지난 4장에서 다뤘던 것이고 모델 셀렉션 그리고 모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모델의 거기 모델 모형에서의 그 모수들의 가설 검정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는 오늘 내용은 모형의 검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모델 셀렉션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좀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보통 데이터 분석이란 검정이라는 검정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검정 테스트 하면은 그 테스트에 뭐가 나오죠? 테스트 결과의 p-밸류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p-밸류가 0보다 작다, 아니 0.05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이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수업 준비도 할 겸 해서 그 화이자 있지 않습니까? 화이자 백신, 화이자 뭐 이렇게 되나요? 파이저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지? 이건가? 예, 파이저. 예. 이게 백신 논문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뉴 잉글랜드 뭐였더라?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뉴 잉글랜드 메디슨인가? 저널 오브 메디슨 뉴 잉글랜드인가? 하여튼 이 저널이 의학 저널에서 최고 권위 있는 저널입니다. 임팩트 팩터가 50이 넘어요. 심지어는 이제 사이언스랑 네이처지가 임팩트 팩터가 한 3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그 2배 정도 되는 사이테이션이 붙습니다. 그래서 의학에서 최고 권위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저널 한번 쓰면 사실은 좀 유명해집니다. 네. 그래서 거기 파이자에서 임상시험을 대체하는 논문으로서 거기서 약 한 2만 명 정도, 2만 명 정도 이제 약을 거기다가 투여를 하고 그리고 한 만 명이었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알 텐데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표본 비율을 가지고 그 표본 비율의 에피커시에서 효능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하는데 효능이 있다, 효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문제시 삼고 있는 것을 자행하고 있죠. 뭐냐? 검정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화이자 논문에서 이 화이자의 지금 이 백신이죠. 코로나 백신의 어떤 백업으로서 검정 만능주의에 빠진 결과가 나오다. 나중에 이 논문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을 읽으면은 이제 나는 이제 결론이 보통은 이제 나는 백신 맞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통계를 만약에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오늘 검정이라는 걸 듣고 나서 이 검정이란 게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 나는 절대 백신 맞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통계 논문 그 논문을 읽었는데 나 백신 여전히 맞고 싶어,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면은 검정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나? 이게 자문해 볼 필요 있습니다. 통계적 검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검정 만능주의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되는 것이 오늘 주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정 만능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첫 단계다.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래서 잠시만요. 채팅에
예, 논문 올려주셨네요. 예, 논문 한번 보시고, 예, 그 논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권위 있는 저널이고, 메소드 가면 이제 나오는데, 이거 잠깐 볼까요, 그러면? 그 메소드 그 파트에 가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은 한 문장만 볼게요. 그 메소드로 스태티스틱 애널리시스 이렇게 파트가 서브섹션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The findings are descriptive in nature and not based on a formal statistical hypothesis testing. 그래서 이거는 소위 말하는 어떤 형식적인 가설 검정에 근거한 안전성 분석이 아니다. 예, 예, 아니다. 자인했어, 자인. 시작하자마자 이거는 소정에 커먼하게 진행이 되는 안전성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보장해준 분석 방법이 아니다. 뭐냐? 디스크립티브한 그러니까 비교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임상시험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 기준이 있어요. 익스페리멘털 디자인부터 잡아야 됩니다. 디자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건강한 사람들 들이다 대놓고서는 거기서만 임상시험 한다 그러면은 뭐 약효과 다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컨파운딩 이펙트를 전부 다 균형 잡히게 보정해주고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요소가 많이 부족하죠. 부족하고 근데 어쨌든 이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요 저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뭐 여러 가지 좀 사태 심각성을 느꼈다면 이제 내가 통계를 제대로 공부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 통계적 검정이라는 내용이 매우 자주 사용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검정, 저럴 때는 저런 검정, 막 이런 뭐랄까 시나리오별로 하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초심자의 지침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의학 데이터 무작정 의학 데이터 분석 무작정 따라하기, 빅데이터 분석 무작정 따라하기 이런 식의 책들이 보통 패키지랑 그리고 이 어떤 소정의 분석 프로세스를 요약해서 올려준 다음에 이제 무작정 따라하면 결과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물론 그게 뭐 틀린 거는 아닌데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 검정이 사용돼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검정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 무분별하게 검정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계 모형이라는 귀찮은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해결되므로 앞으로 이 같은 검정 만능주의는 계속 만연할 듯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당히 어때요? 우리의 본능은 쉽게 하고 싶어하고 답이 딱 정해지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니즈를 채워주는 방향성이다 보니까 검정 만능주의가 열린다라는 어떤 시대 고발입니다. 네. 이런 책은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맞죠? 이런 교과서 책 입장에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장에서는 어떤 통계 모형을 사용하더라도 이용 가능한 우도비 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이만과 피어슨 이 통계학의 어떻게 보면은 통계학의 아버지, 통계학의 토대를 세운 이 통계학은 사실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그 통계학의 아버지격이라고 부를 수 있는 네이만 그리고 피어슨이라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검정 논리가 셋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검정의 논리를 오늘 한번 알아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형 선택을 위한 방법으로서 그 아카이크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아를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오늘은 통계 모형의 검정, 어떤 가설에 대한 검정인데 이것을 한번 차이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정과 모형 선택의 절차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통계 모형의 검정. 그래서 이 반으로 딱 자르면은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통계 모형의 검정은 무엇이냐? 일단은 이 AIC에 대한 모형 선택과 사실 공통이 되는 게 해석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확정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딱 고정시켜 놓고 하는 건 똑같고, 그런데 여기서 데이터를 설명할 것 같은 모형을 설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는 이 아, 모형을, 글씨를 좀 얇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모형을 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선언을 했다고 했을 때, 이미 셋업이 된 모형에 주어진 요 파라미터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이 타겟팅해서 보는 겁니다. 이 형태를 더 이상 건들지 않아요. 통계 모형의 검정은.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된 모형에서 여기 나오는 이 파라미터가 결과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의미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0 이상이라 그러면 의미가 있는 거고 효과가 있는 거고 0이라 그러면은 의미가 없으니까 캔슬 아웃 시켜버리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형 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각각의 변수가 이제 이 모형에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포된 모형의 최후 추정. 그래서 이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도를 계산을 해야 돼요. 우도비 검정이라 그래서 보통 검정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웬만한 모든 P밸류가 일단 나오는 한 거의 그렇죠. 예, 검정은 거의 우도비 검정입니다. 거의 비모수 방법을 취하지 않는 이상 이제 우도비 검정이 대부분인데 여기 보이는 우도가 친숙한 용어죠. 우도가 likelihood 펑션이고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 우도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AIC도 어때요? AIC도 어저께 기억나듯이 우도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도에다가 로그를 취하고 그거를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그거를 변형시켰더니만 그거를 디비에이션이라고 해요. 보지 않습니까? 일탈도 거기다가 모수의 개수만큼 더해주면은 그게 바이어스가 보정된 수치라고 해서 모형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우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도는 likelihood function, joint distribution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나눠주는데 귀무가설 기각의 위험률을 평가하고 기각 여부를 판단해요. 그래서 귀무가설은 기존에 알려져 있고 기존에 믿어지는 주장,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닐 위험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닐 위험률.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확실히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 나타나면 우리가 그 귀무가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기각은 영어로 rejection 하겠다. 그래서 대립가설을 대신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형 선택은 이제 AIC 네스티드 모델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인 비교라 그랬죠. AIC를 이제 구한 다음에 가장 작은 AIC를 가지는 모델이 설명 예측력이 가장 높은 모델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방향성이 좀 틀리다. 하나는 여기 있는 모수의 추정에 기반한 통계 모형 검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모델의 형태에 대한 그 모형 선택을 위한 것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엄밀하게 말하면 오른쪽은 검정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AIC는 그냥 우리가 수치를 구하고 그 수치에 따른 상대적인 모델 비교 정도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이제 통계 모형 검정은 이제 그 모델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테스트, 구체적인 확인 사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분리가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할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되냐면요. 이게 막 혼용이 되거나 이게 두 개가 왔다 갔다 혼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요거 하나만 하거나, 예, 이거 하나만 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 혼합이 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근데, 추천하는 바는, 1번과 2번을 이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베스트의 방법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모델 셀렉션과, 그러니까 통계 검정이 이제 딱 정해진 방법론이지만, 모형 선택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쉽게 AIC 한 대부분 한 70% 이상의 사람들은 AIC, BIC 이런 것들 이용해서 모델 선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사람마다 다 틀리고 방법이 사람 머릿수만큼 있어요. 각자가 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떤 현황이 있다. 예, 그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형 선택, 그리고 모형의 검정, 이렇게 모형의 선택, 모형의 검정, 이런 용어로 우리가 정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의 적합도는 좋음을 나타내는 검정 통계량으로 우리가 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뽑아내게 돼요. 이 검정 통계량은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검정을 하는데 이건 확률 변수입니다. 음, 네, 확률 변수. 그래서 확률 변수니까 확률 변수는 뭐를 들고 다니? 꼬붕을 들고 다닌다 그랬죠? 꼬붕. 그 확률 변수만의 독특한 덴시티를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테스트 스태티스틱은 덴시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덴시티를 알아야 돼요. 예, 그 덴시티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구해온 검정 통계량의 수치를 여기다 대입해봐서 이 덴시티에서 얼마나 극단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검정 통계량을 확률 변수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태티스틱스가 아니죠. 이거는 통계학입니다. 스태티스틱 하면 검정 통계량 맞죠? 요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이 그 우리가 귀무가설 하에서의 어떤 그 모수의 값이 모수 추정량으로 모수의 값이 여기 존재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 추정된 값이 존재할 것 같은 범위가 이론적인 오차를 분포 중에서 존재할 것 같은 범위를 결정하는데 이 존재할 것 같은 범위 크기를 95% 이, 내가 구한 추정량이 95% 내에 95% 내에 참값에 유치할 것 같다라는 확률 계산을 했다면 이 어떤 레인지가 있을 거고 그 안에 이제 이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구한 그 검정 통계량 값이 수치가 이 레인지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95% 밖으로 넘어간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돼서 이거는 좀 극단적인 케이스가 나타난 거다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귀무가설에 있는 내용 받아들이지 않고 대립가설에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존재할 것 같은 범위로부터 벗어나 있는지 확인해서 벗어나 있다면 귀무가설은 기각. 이건 왜냐하면 극단적인 값이니까 대립가설을 지지한다라고 그냥 결론 내고 끝납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예, 이런 검정의 틀은 일반 통계적 검정 방법도 근본적으로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모든 책임 소재를 대립가설한테 다 넘겨버립니다. 대립가설에 넘겨버리고 근데 여기서 귀무가설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귀무가설이 참인 것을 증명한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이 비슷비슷한데 논리가 그래요. 예, 그래서 대립가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다 대립가설을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다 넘겨놓지는 하지만 대립가설이 기각이 된다 그래서 귀무가설이 기각이 안 된다 그래서 귀무가설이 참인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95% 넘어가는 여기 유의 수준 안에 들어가는 이 기각 영역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한 그 통계량 수치가 여기 포함되면 이제 기각이 돼서 H1 그래서 대립가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하필이면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
예, 여기. 그래서 p-value가 0. 이런 경우 꽤 많아요. 0.51 이렇게. 여러분들 논문 쓰고 졸업해야 되는데 p-value가 0.051이 나왔어. 헉, 급좌절. 그럼 어떻게 돼요? 엄청난 유혹에 시달리죠. 데이터 조작에 대한 엄청난 유혹. 아, 이게 데이터 하나만 빼면 이게 0.049로 떨어져. 졸업. 그래서 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데이터라는 건 어차피 그 본질, 예, 그 어떤 참값에서 샘플링한 개념이니까 사실 얼마든지 참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질 수 있고, 근데 이게 내가 가진 데이터가 하필이면 여기에 속해갖고 p-value가 0.051이 됐다 그래서 참 귀문가설이 무조건 진실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립가설을 그냥 받아들인 것뿐이지 귀문가설이 거짓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대립가설을 못 받아들였을 때 귀문가설이 참인 것을 증명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논리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오해 그 왜곡해서 할 수 있습니다. 통계 검정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런 거는 근데 실전에서는 어때요? 아무도 신경 안 쓰죠. p-value 0.05 작으면 오케이 통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왜냐면 나중에 이런 고민 안 하고 훗날 데이터 받아갖고 이게 뭐 평균 차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교 분석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머신러닝 그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모델 검증하고 그리고 빅데이터 이용해가지고 데이터 핸들링해서 갈 때 이런 통계적 기법들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졌을 때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때 크나큰 오해를 이렇게 스스로 오해에 빠져들어서 잘못된 방향성으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이 검정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올바른 기준을 잡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그 페이퍼 같은 거 읽어보면 표본 비율에 대한 검정이 나와요. 네, 표본 비율에 대한 검정. 그러면은 검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은 눈에 들어오는 건 p-value밖에 없어요. 눈에 들어오는 거는 그냥 이 극단치가 뭐 95%이 유의 수준 안에서 이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이거밖에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검정에 대한 이해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게 되는 거죠. 우도비 검정의 기본 생각은 뭐냐면 일탈도의 차이를 조사합니다. 일탈도는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어떤 거였죠? 마이너스 2 곱하고 로그 취한 거죠. 우도에다가. 그러니까 원래 로그라는 거는 우도라는 것은 크면 좋은 건데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근데 일탈도를 마이너스 붙여놨으니까 똑같은 거지만 일탈도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 모형으로부터 likelihood 하나 나오고요. x 모형으로부터 likelihood 나오겠죠. 네, likelihood는 joint distribution. 여기서는 joint distribution이 우리가 y 그 종자 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가정을 세워놨고 거기서부터 likelihood 구할 수 있죠. 뒤로 한번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추정된 그 모수를 기반으로 해서 likelihood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likelihood가 하나가 나오고 likelihood가 두 개 나왔어요. 그런데 둘 중에 일탈도를 비교해 보는 거죠. 일탈도가 작으면 사실 그 모델이 데이터를 더 잘 설명한 경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만약에 별 차이가 없으면은 X 모형에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간 이 변수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일탈도의 차이가 커. 그래서 L2가 되게 좋아요. 상수 모형보다. 그러면 새로운 변수가 상수 모형에서 다루지 못했던 분산을 정보량을 많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유의미한 일탈도 개선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 베타2가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뭐냐? 그러면 일탈도 1과 일탈도 2를 비교했는데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나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얼마나. 예, 얼마나.
그래서 그 얼마나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차의 확률 분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의 확률 변수입니다, 사실은. 네. 이 두 개의 확률 변수고, 이 차이는 확률 변수입니다. 특히 이제 로그를 취했을 때 그래요. 로그를 취했을 때 확률 변수로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부터 덴시티가 나오고, 이 검정 통계량으로부터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에 대한 확률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기본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확률 변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탈도가 여기가 감소가 되죠. 그냥 상수 모델보다 변수 하나가 추가가 되니까 일탈도가 바로 감소가 돼서, 그럼 이거 두 개 차이가 궁금한 거고, 그래서 우도의 비를 이렇게 구합니다. 우도의 비는 왜냐면 이렇게 로그를 취했을 때 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 로그. 그래서 많이들 이 로그 비는 뭐 캐피털 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캐피털 람다. 그런데 이 캐피털 람다가 그 2 곱하고 로그 이렇게 취하면은 나중에 나오는데 이게 어떤 특정 카이스케 분포를 근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도비가 이 확률 변수적 속성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우도 B라는 생각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우도 B. 우도의 B다. 네. 잠깐만. 나오네요. 우도의 B로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구해낸다라는 이 컨셉 있죠. 이 컨셉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컨셉을 이해해야지만 모든 테스팅의 기본 컨셉을 계속 이해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도의 비를 모른 채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얘기한 게 나오는데 규모가설이 옳지 않으면 대립가설이 옳다 또는 대립가설이 옳지 않으면은 규모가설이 옳다라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근데 그런 기분은 아니다. 그래서 네이망 피어슨 검정의 틀에서는 그렇게 결론내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죠. 예. 네이만 피어슨의 관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일종 오류는 뭐냐면 김무가설이 참이다. 그래서 즉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백신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원래는 효과가 없는 거다. 효과가 없는 건데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 오류 아닙니까? 네, 네, 그거죠. 효과가 없는 건데 효과 있다라고 하면은 오류인데 그런 종류의 오류를 제1종 오류라 그래요. 네. 근데 반면 그 반대로 그 이게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차이가 없는데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차이가 없는데 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항상 항상 이게 서로 트레이드오프 관계입니다. 그래서 1종 오류를 줄이면은 2종 오류가 커지고 1종 오류를 키우면은 2종 오류가 줄은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유의하다 안 하다의 그 결론을 100명 중에서 평균적으로 5명은 유의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물백신을 맞은 거하고 동일한 효과인 건데 유의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논문 보면은 아시안인 경우에는 사실은 유의하지 않다고 나와 있죠. 그 논문 보면은 디스크립티브 통계량이라서 사실 뭐 임상시험 이런 타이틀을 붙이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맞는 거기도 하지만서도 그 안에서도 사실은 유의하지 않는 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이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이제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트레이드오프 관계이기 때문에 이 네이만 피어슨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1종 오류를 고정시켜 놓습니다. 1종 오류를 고정시켜 놓는데 그게 바로 유의 수준 5%, 신뢰 구간 95%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 5%를 고정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최고로 잘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검정 통계량을 찾자. 이 아이디어가 바로 우도비 검정이고 네이만 피어슨이 생각해낸 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시작부터가 사실은 수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냐? 이 오류, 그러니까 일종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가는 거거든요. 이 테스트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진실을 얘기해 주는 게 처음부터 아니고요. 하지만 기준은 어쨌든 세워야 되니까 일종 오류, 그러니까 백신이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예, 효과가 없는데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오류. 최소한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는 한도 안에서, 정말 내가 추출한 데이터에서의 어떤 일탈도라든지, 내가 추출한 데이터에서 얼마나,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추론을,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저 혹시 죄송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중요하게 들렸는데, 네.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이 좀 저한테 좀 빨라졌던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했던 거는 네이만이 일종 오류와 이종 오류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서 네. 네이만이 이제 일종 오류를 고정시켜서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졌다라는 걸 이해했는데 그 뒤에 설명을 제가 좀 놓친 것 같아서 혹시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정의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고민을 한다고 하면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근데 좀 이게 잘 그려진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게 소위 말해서 모수가 뭐 평균이 어떤 특정 값을 가지는 이 기무가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무가설 하에서는 이런 분포가 되고, 대립가설 하에서는 또 평균이 그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큰 어떤 특정 분포가 있다고 칠게요. 이 두 가지. 이거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겹치는 뭐 어떤 다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한 생각입니다. 이거는. 사태를 되게 단순화시켜 놓고 생각을 해요. 그래 놓고서는 내가 만약에 그 기각 영역을 이렇게 딱 잡았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이 기각 영역에 포함되는 요 정도 퍼센트, 5%, 예를 들어 5% 우유 수준을 잡는다고 한다면 이 5%에 해당되는 부분은 내가 이 테스트에서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버리죠. 예. 그래서 요거를 고정을 시켜놓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나머지 이거를 맥시마이제이션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기 있는 영역을. 예. 여기 있는 영역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검정법을 찾자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이종 오류의 2종 오류를 베타라고 한다면 1 베타 요게 이종 오류의 1 베타는 요거를 이제 검정력이라고 보통 분류합니다. 검정력. 예. 검정력. 그래서 요렇게 이 영역이 검정 통계량에 따라서 이 영역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 검정 통계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영역을 최대화시키겠다. 라는 것이 여기에 이 네이만 피어슨 테스트의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유의 수준에서의 그 일종 오류를 고정시키고 다만 1 베타를 최소화시키거나 같은 얘기로 여기 베타를 최소화시키거나 아니면 1 베타를 맥시마이전 시키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죠. 그래서 일종의 그냥 기준을 잡은 거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95% 이상의 파라메트릭 기반, 이 모수적 모델에 기반한 이 검정은 전부 다 이러한 논리로 검정의 논리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가장 검정 통계량 최고 잘 검정할 수 있는 검정 통계량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 검정 통계량이 그러면 가장 좋은 검정 통계량을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 1 베타를 맥시마이제이션 시키는 거거든요. 이 결과적으로는 베타를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 그런 검정 통계량을 뽑아야 되는데 그 검정 통계량을 이제 소위 말해서 최강력 검정 통계량 해가지고 가장 좋은 검정 통계량을 뽑으려고 해요.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exponential family density 안에 들어가는 그 지수족에 들어가는 이 density에 들어가는 어떤 특정한 통계량으로 이루어진 불편성을 가지는 통계량은 그걸 가지고 만든 이 검정 통계량은 최강력 검정 통계량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 있고 그게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뭐 라오블랙의 정의, 레만 쉐페 정의 이렇게 수리 통계학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백업이 돼 있어요. 백업이 돼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쓰는 소위 가장 유명한 테스트가 뭐가 있죠? 네, 가장 많이 쓰는 테스트가 T-테스트. T-테스트, 스튜던트 T-테스트가 있어요. 그것을 개발한 그 학자가 나는 여전히 학생의 이름으로 네이만 피어슨은 그래도 조금 더 교만했어. 네이만 피어슨 이게 검정법 얘기했는데 스튜던트 T 해가지고 나는 내 이름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학생이다 학생. 항상 학생의 자세로 내가 겸손하게 이 통계학을 공부하겠다는 스튜던트 T 통계학을 만들면서 그게 T 테스트에 본류가 됐죠. 그게 그 이름도 유명한 일반화 우도비 검정법의 그 도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우도비라는 것 자체. 네이만 피어슨 단순 가설에서 이제 시작한 거고요. 단순 가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평균이 1, 대립 가설, 평균이 2 이렇게 딱 정해진 숫자에 대한 가설하는 게 단순 가설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복합 가설은 평균이 1이다, 평균이 1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복합 가설이라고 하는데 복합 가설 하에서의 이 평균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이 일반화 우도비 검정의 컨셉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뒤에 잠깐 나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종 오류를 고정한 상태에서 그 대립가설 하에서 나오는 이 덴시티 우측에 나오는 이곳을 검정력이라 하는데 검정력을 최대화시키는 검정 통계량을 뽑아내는데 목표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리 통계학을 그래도 조금 약간 좀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리 통계학 들었던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조금 이해가 많이 되실 거고요. 만약에 안 하셨으면은 이제 수리 통계학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향후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계속 진로를 잡고 이렇게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수리 통계학을 공부를 안 하면 안 돼요. 네, 안 하면은 다 얼치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건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 논리를 데이터 분석의 기반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렇게 뭔가 또 거창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잘 가만히 이렇게 조금 방학 기간 동안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좀, 이렇게 차분하게 봐야 됩니다. 차분하게 봐야지만 이해가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뭐 제가 뭐 설명드리는데, 저도 그 논리가 너무나도 명쾌하고 이해가 잘 되니까, 그때 제가 2017년도 이제 처음으로 저도 여러분들처럼 통계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배웠던 논리들이 되게 너무나도 재밌고 이런 식으로 합리적으로 선택을 했구나 우리 통계학의 선친들이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제 감동을 받으면서 공부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좀 이제 이해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는 조금 이제 진도를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p-value는 이제 상수 모형과 x 모형의 일탈도가 차가 4.5 이상 될 확률을 p-value로 한다. 그래서 p-value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는 검정 통계량, 기무가설 하에서 내가 기무가설 하에서 그 검정 통계량이 기무가설 하에서 내가 구한 검정 통계량이 극단적인 그러니까 어떤 기준값보다 더 극단적인 값을 가질 확률이 바로 p-value예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그 기준값보다 더 큰 값을 가지게 되면, 검정 통계량이 더 극단적인 값을 갖게 되면, 이거는 그 기준보다 더 나가게 됐다라고 해서 기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극단적 값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기각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유의 수준이라는 걸 어떻게 구하냐? 유의 수준 5%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이건 자기 맘대로 구하는 거다.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0.0으로 잡혀 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피어슨이 0.5 정도면 0.05면 괜찮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정해졌다라는 이런 일반론도 있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좀 주관적인 요소인데요. 어쨌든 이게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기는 쉽지 않은데 지금 현대에 있는 통계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자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범용성 있는 모수적 부스트랩법 이렇게 나오는데 소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도 B 있지 않습니까? 우도 B를 통해서 거기서 검정 통계량 확률 변수를 끌어내면서 그 확률 변수에 나온 덴시티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부스트랩이라는 것은 부스트랩은 복원 반복 추출입니다. 복원. 그래서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에서 이게 일정 부분을 샘플링을 해요. 그리고 통계량 계산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주머니 안에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뽑아내서 또 통계량 계산하고 이런 식의 복원 반복 추출법을 부스트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래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100개를 우리가 모집을 했다고 한다면 그 100개의 데이터에서 예를 들어서 50개만 뽑아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 그 50개를 기준으로 한 어떤 검정 통계량 값 수치가 이제 조사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무한 반복 한 10,000번, 10,000번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추출이 된 검정 통계량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샘플링 된.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검정 통계량의 분포를 구하는 것이 바로 부스트랩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스트랩 방법은 말 그대로 그냥 여러 번 계속 복원 추출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일종의 노가다로 이제 일단 수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검정 통계량 아까 말씀 그 확률 변수의 덴시티를 그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서 이제 복원 추출을 해가면서 만든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스트랩은 식이 없어요. 식이 없고 그냥 수치만 있을 뿐이에요. 수치만. 부스트랩은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좀 약간 느낌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미 원래 퍼플레이션에서 뽑힌 샘플이잖아요. 근데 그 샘플 안에서 또 샘플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컨셉이 좀 이상해, 부스트랩은. 그래서 이 부스트랩이 그래서 초창기의 통계학자들은 이 샘플에서 이제 우리가 샘플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끌어낼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안에서 샘플링을 해서 엑스트라 인포메이션을 끌어낼 수 없다라고 믿었는데 이론적으로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아주 우리의 직관을 뒤집어 버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스트랩 방법으로는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확장되면 나중에 그 몬테카를로 방법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위 반복 추출을 통해서 덴시티를 커브를 이제 취하게 되는데 이 책의 최종 종착지인 베이지안 모델의 어떤 기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부스트랩 방법을 파라메트릭 부스트랩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다음 항에 나오는 이제 일탈도의 차가 카이스케 분포에 따른다는 가장 근사 우도비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사. 그래서 아까 우도비를 결과적으로는 이제 카이스케어 분포로 이제 근사할 수 있어요. 샘플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 근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도비 검정은 이제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됐죠. 첫 번째는 인사이트 자체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도비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이
probability density 혹은 일탈도가 무엇이냐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까 일탈도의 차가 결과적으로 우도비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컨셉 자체가 말이 맞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우도비로부터 나온 그 검정 통계량이 소정의 그 조건을 만족하면 최강력 검정 통계량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증명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적으로도 정말 좋고 컨셉적으로도 되게 좋고, 그리고 수리적으로 좋으니까 우리가 이거 그냥 뭐 아까처럼 부스트랩 몇만 번 뽑아갖고 덴시티 구할 일도 없어요. 그냥 공식에다 넣으면 톡톡톡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동안 한 1세기 100년 이상을 장악했죠. 네, 이 우도비 검정법이라는 것이 1세기 이상을 이제 장악했고, 이거를 현재까지는 이 검정법을 대체할 만한 통계학적인 논의가 지금까지 되지 않았어요. 이거를 누군가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나서 갈아엎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다. 우도비 검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우도비 검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이트는 그 디비언스의 차이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참 맞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지금은 이제 좀 컨셉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스트랩 방법을 통해서 포화성 난수를 계속 뽑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부스트랩 기반의 p-value를 추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p-value는 기분과설 하에서의 검정 통계량의 확률값, 이렇게 검정 통계량이 더 극단적으로 나올 이거보다 더 극단적으로 나올 확률값.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 기무가설 하에서의 검정 통계량의 확률값,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value 맨 처음에 나오면은 당연히 기무가설부터 당연히 본능적으로 찾아야 되겠죠. 기무가설이 무엇일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검정 통계량은 무엇일까? 검정 통계량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T분포의 T-스태티스틱일 수도 있고, F분포의 스태티스틱일 수도 있고, 우도비를 기반으로 한 스태티스틱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우도비는 뭐다? 그 카이스케어 분포로 근사할 수 있으니까 이제 p-value를 구할 때는 카이스케어 분포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카이스케어 분포로 근사 계산법. 첫 번째는 부스트랩 방법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카이스케어 분포로 근사로 계산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를 계산을 하냐면, 뭐를 계산하는지 지금 주소를 까먹으실까봐 얘기하는데, p-value 값이에요. p-value.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검정 통계량 값 수치가 얼마나 극단으로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하고 싶은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density가 있어야 되는 거고, 기무가설 하에서의 density. 기무가설 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보고 싶으니까 그게 말이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컨셉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차이가 없다, 아닙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만약에 p-value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오지 않게 되면은 그러한데요. 근데 그렇다 그래서 기무가설이 옳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쪽도 맞다고도 틀리다고도 할 수 없다. 판단을 보류한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판단이 왔고, 이제 대립가설을 받아들일 때는 이게 극단적인 값이니까 우리가 대립가설을 채택하겠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상대적인 채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대로 네이만 피어슨 검정의 틀에서는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을 때는 기무가설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검정의 오용이에요. 너무 나간 거예요. 네, 너무 나가게 돼서 우리가 이 비대칭적인 상황이에요. 너무 많은 대립가설 쪽에 너무 많은 책임 소재를, 이 책임의 어떤 하중을 주다 보니까 비대칭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P-value 0.051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대칭적인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종 오류와는 달리 P2, 그러니까 2종 오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1종 오류만 우리가 고정시켜 놓고, 이 네이만 피어슨, 이 우도비 검정이 이 논리가 이루어졌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1-P로 정의가 되는 검정력, 파워. 그래서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통계적 검정을 통하여 기말과설 기각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실험에서는 적당한 검정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정량적으로 실험이 계획됩니다. 검정력을 높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샘플 사이즈를 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정력이 아까 말한 그 스테이션 파워가 샘플 사이즈에 이렇게 영향이 되는데, 아까 제가 그 화이자 코로나 백신 논문 거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마다라는 얘기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왜냐? 샘플 사이즈가 얼마만큼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아까 말한 그 통계적 검정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실험계획법에서 생각하는 통계적 검정력, 그리고 그 이펙트 사이즈의 차이,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샘플 사이즈, 이펙트 사이즈, 그리고 검정력, 그리고 이펙트 사이즈, 그리고 그걸부터 결정 지어지는 샘플 사이즈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샘플 사이즈 하에서 실험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 샘플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초장에 이거는 커먼한 스태티스틱 애널리시스가 아니다라고 그냥 이실직고를 하고 가는 거죠. 예, 이실직고를.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지금 네이만 피어슨도 사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커먼하게 이 검정력이라는 것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은 최소 맞춰줘야 하는데, 그것마저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디스크립티브하게 한 2만 명 대충 조사해서, 대충은 아니죠. 그것도 샘플 모으느라고 정말 많은 천문학적인 돈 쏟아 부었을 텐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실험 계획이 제대로 안 된, 통계적으로 백업을 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온 결과가 디스크립티브하게 그냥 평균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평균 차이가. 근데 실체적 진실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그 뒷단에 있는 논리는 사실 다 그냥 넘어간 거죠. 이게 어떻게 임상 통과가 되는지 저도 좀 의문인데, 좀 제가 이런 아티클들을 찾아보니까 상황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특별 속행 예, 특이 케이스로 통과됐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FDA 승인 자체가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지금 백신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게 되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검정력, 검정 방법과 그리고 검정력이 여기서 무슨 의미하는 건지, 검정력.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정 통계량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그 1-2종 오류의 그 차이가 가장 크게 될 수 있는 검정 통계량으로부터 나오는 확률 값이 있거든요. 근데 그 확률 값을 최소한으로 보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검정 통계량 자체가. 근데 그 검정 통계량이 샘플 사이즈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샘플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샘플 사이즈가 샘플 사이즈 얼마 이상 해야지 검정력이 보장이 되는데, 그 검정력이 보장이 안 되는 소위 말해서 그 기준에 미달한 샘플 사이즈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 논문이. 진실은 아무도 모르죠. 네. 어쨌든 우리가 검정에 대한 이 공부를 정확하게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5.6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종합하고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이네요.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우도비 검정에 의한 이제 모형 선택은 이제 일탈도에 대한 것을 다 쓰고 있었어요. 맞죠? AIC든 아니면 우도비 검정법이든 우도비 검정이든 AIC는 다 일탈도, 즉 라이클리후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형 선택과 통계적 검정의 목적이 차이가 있다라고 초반에 말씀드렸죠. AIC는 좋은 예측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의 관점이 좀 더 큽니다. 그리고 우도비 검정은 이 규모가설은 현재 모델에서 선언하고 있는 모수가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즉 의미가 있는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해주는 모수다라고 좀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명확하게 틀리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는 모수 검정을 그러니까 이 모델 검정을 먼저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AIC에 의한 모델 선택이 그 다음에 진행이 되게 돼요. 클리어 올드라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진행이 되고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서 저자가 얘기하죠. 모형 선택 양쪽 유의했습니다. 혹은 뭐 AIC가 최소였습니다라는 말로는 자신의 주장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요인에 의한 효과의 크기 차이인지 나타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통계적 유의차라는 것이 어떤 요인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모델 전체를 퉁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 요인의 효과가 이렇게 작다 하더라도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p-value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이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p-value라는 것도 되게 상대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또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그 실험 계획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돼야지만 결과적으로 이 p-value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정된 통계모의 해석은 연구 분야마다 서로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 현상을 파악하는 방법에 각 분야마다의 도메인 날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 또한 사실 존중해줘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추정치 표준 오차가 어느 정도고 모수는 어느 정도 큰 값이며 여기 보면은 이펙 사이즈가 나오죠. 그 이펙 사이즈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또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표준 오차 이용해서 검정 통계량 값을 물론 결정 지어지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일종의 디스크립티브 통계량의 관점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챕터 자체가 이 검정에 대한 내용을 물론 설명하고 있지만 검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잡고 있고요. 그래서 통계적 검정이 소프트웨어에 맡기면 간단히 해결하면 된다. 네, 그렇게 해서 끝내고 나면은 이제 의미가 통계 학도로서 뻘쭘한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구 사용되고 간혹 오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방법인지 충분한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된다. 근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원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요 수업 듣고 나서는 그 일반화 우도비 검정의 그 레퍼런스를 찾아서 한번 그 식도 한번 유도해 보시고, 예, 이게 왜, 그 식을 보면 이제 확률 변수 합의꼴이라서 샘플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우시안으로 가야 돼요. 그 센트럴 리밋 티오름에 의하면. 근데 이상하게
가우시안으로 안 가고 T분포로 간단 말이에요. 왜 T분포로 가게 되는지에 대한 수리적인 검증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일반화 우도비가 아까 말씀드린 그 논리를 다시 한번 잡아서 이 우도비 검정의 컨셉이 이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 논리를 한번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오늘 요 수업을 좀 들으시면서 좀 많은 인사이트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느라고 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다음 시간에 또 이해를 말씀 주시면은 또 그것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너럴라이즈 리니어 모델에서 그 두 번째 유명한 모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좀 약간 좀 잠시만요. 여기까지 하고 질문은 다음 시간에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